맹인이라는 현실이 페니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시를 짓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펴고 무한한 꿈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풍부한 시적 능력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를 괴롭힌 것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후에 페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나를 괴롭힌 끔찍한 배고픔은 지식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갈급이었습니다. 난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 매우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할머니와의 약속대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로 결심했지만 읽고 쓸 수 없다는 사실과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현실은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점자책이 거의 없었고 책 또한 매우 비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배움의 갈증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페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꺼져가는 저의 어두움에 빛을 주세요.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영의 빛을. 그녀는 눈물의 기도를 마친 후에 늘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실망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방법을 찾아주실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녀가 시를 지을 때면 골방에 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습관은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4살이 될 때까지도 페니는 배움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오히려 예전보다 기쁨이 넘쳤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몸과 마음으로 새록새록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굳게 맺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가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면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계셨고 그녀가 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엄마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834년에 엄마는 뉴욕 입법부가 맨해튼에 새로 생긴 맹인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페니가 그토록 원했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교육이 페니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당신만의 방법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충실히 돕는 자들을 통해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페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그러나 잠시 페니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친구들을 떠나 볼 수 없는 눈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페니는 마차를 타고 뉴욕 맹인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맹인학교 교장인 존 데니슨 러스 박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의대를 졸업하고 유럽으로 떠나기 전까지 보스턴과 뉴헤이븐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34세의 러스 박사는 페니가 겪는 고통을 10분 이해했습니다. 러스 박사는 그리스에서 비슷한 고통을 목격하고 병원을 설립하면서 3년간 있었습니다.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러스 박사는 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구니와 카펫 자기, 발판 만들기 등을 배워 학생들에게 직접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음성 기호를 발명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모든 맹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명으로 발전했고 전적으로 그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맹인이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도 그가 처음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맹인 학생들을 교육시켰고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켰습니다. 1834년 뉴욕으로 돌아온 러스 박사는 돈을 털어 맹인 소년 6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는 곧 러스 박사와 대시인인 바이런 경이 그리스에서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러스 박사도 틀림없이 시인일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페니는 그에게서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페니는 이 모든 행운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놀랍게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첫 기도부터 매우 특별한 학교에서 그녀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드시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페니의 재능이 빛나는 작시법 시간은 항상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제임스 몽고메리, 토머스 무어의 시 등을 공부했으며 이 시인들은 페니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페니는 꽉 짜여진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6시에 치는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두 번째 벨이 울리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아침 식사를 했는데 남녀 학생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가 끝난 후에라야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는 시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는데 이때만큼은 학교가 그녀에게는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커다란 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안나는 페니가 숫자에 대한 적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러스 박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러스 박사는 고민 끝에 페니를 수학 과목에서 면제시켰습니다. 이제 페니는 문법, 철학, 음악, 역사, 천문학 수업에 몰두했습니다. 기타나 다른 악기들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페니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실력 있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행사를 기념하여 시를 쓰기도 했는데 이런 연유로 그녀는 학교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걸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스 박사가 학교를 떠난 후 1836년 실라스 존스 박사가 맹인학교의 새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존스 박사는 페니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페니에게 그녀의 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크로스비 양,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많은 아첨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재능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영광은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페니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존스 박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크로스비 양은 아직 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 더 배워야 합니다. 유용한 지식들로 머리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의 인정뿐만 아니라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애쓰세요. 그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학교 교장인 존스 박사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페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공기, 당신이 먹는 바로 그 음식,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발전시킬 능력이나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요. 당신은 항상 그분의 존재 안에 있고 위대한 만물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당신에게는 한순간도 헛되이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페니는 나중에 존스 박사의 충고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오분은 위대한 꼬마 시인이라는 말 대신 내가 정말로 무지한 어린 여학생이며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화자찬하는 생각 안에서는 폭탄 같은 말이었지만 내 미래에 엄청난 이득을 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페니는 곧바로 그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페니야. 그것은 너에게 이익이 될 거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눈물을 멈추고 존스 박사에게 입맞춤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선생님의 교훈은 앞으로도 제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존스 박사의 충고를 들은 이후로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시는 더 잘 알려졌습니다. 이 무렵 페니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학교에 입학한 지 6년이 지나는 동안 페니는 시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면 시의 운율이 꽃밭의 나비처럼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사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넘쳤습니다. 결국 페니는 공부에 철저히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던 존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정말 원한 것은 페니가 모든 과목을 숙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스 박사와 상담한 후에 페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시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과목은 충분하게 소화했지만 수학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존스 박사의 말대로 3개월을 수학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학 실력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니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 괴물을 다 소화한다고 해도 존스 박사는 또 다른 것을 통해 시에만 치중하는 자신을 제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페니의 공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조지 콤 박사를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골상학자인 조지 콤 박사는 머리 모양을 통해 한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과 적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콤 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맹인의 두개골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몇 명의 학생 가운데 페니도 그의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콤 박사는 먼저 남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게 숫자를 계산하는 학생의 머리를 만질 때는 그 학생이 대단한 수학자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여학생 차례에서 페니의 순서가 되었을 때 페니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기적적인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여류 시인이 있군요.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은 모두 주십시오. 가장 좋은 책을 듣게 하고 가장 좋은 시를 가르쳐주고 작가와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존스 박사가 교무실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페니는 인생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할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충고를 들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존스 박사는 따뜻하게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는 페니에게 이제 원하는 시를 써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페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짐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스 박사는 페니를 격려하며 특별 교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변화가 갑작스레 일어난 것에 대해 페니는 콤 박사를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배우는 것이라면 전부 즐거웠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학문의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콤 박사의 판정에 따라 학교는 그녀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페니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진 학교의 시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페니에게 또 다른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지지자가 된 존스 박사는 페니를 문법, 수사학,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맹인학교의 교사로 배정했습니다. 페니는 수많은 낮과 밤을 통해 갈망했던 지식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맹인학교는 당시 많은 후원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앞장서서 맹인학교의 운영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맹인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은 뉴욕주를 돌면서 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금의 일환으로 페니의 시가 뉴욕의 많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해 겨울 페니는 학업을 지속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교장은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맹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고 1843년 무렵에는 맹인학생 150여 명을 위한 기숙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페니는 맹인학교 학생들과 모금에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페니가 들른 마을마다 눈먼 자녀를 둔 엄마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맹인을 교육할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페니는 그들을 도울 돈도 영향력도 없었지만 교육에 도움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페니는 학교 모금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쓴 시에 감동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행 내내 맹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유명한 곳에서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난 후 교장은 홍보 프로그램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만족했지만 의회뿐 아니라 어떠한 학교나 개인으로부터도 기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워싱턴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맹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제 페니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해 봄 수업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발표보다도 학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맹인 소녀와 여러 시들이라는 시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후원자인 해밀턴 머레이가 서문을 썼는데 그는 페니의 작품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1844년 3월 컬럼비안 매거진은 독자에게 페니 제인 크로스비에 대해 자전적인 시 맹인 소녀를 쓴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잡지는 맹인에게 눈을 이라는 제목 아래 맹인들의 풍부한 능력을 보여준 페니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대단히 칭찬했고 아울러 맹인이 빼앗긴 시력을 보충해줄 다른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쓴 시는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시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녀가 맹인이고 그녀의 언어가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곳에서 페니의 시는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지은 시가 인기 있는 뉴욕 트리뷴에도 실렸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삶에서 대단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불과 24세에 그녀는 또 다른 이정표에 도달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주신 충만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페니의 시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과 빛나는 눈, 낡은 흔들 의자와 떨어지는 눈송이, 그리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얼굴에 비치는 기쁨의 햇빛 등 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어떻게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종류의 시력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사와 시인으로서 페니의 삶은 여러 면에서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천천히 이끌면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페니가 능력을 발휘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셨고, 주님은 그녀를 더 큰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시집 맹인 소녀가 잘 팔리긴 했지만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욕구를 감당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내는 모금 대표로 페니가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페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었습니다. 새 교장이 된 체인벌린의 당부로 그녀는 학교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시를 써주었고, 원하는 매체에 시를 써주면서 학교의 수입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으며, 어려움에 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페니가 선천적인 어려움을 이겨낸 고통의 여정이 시 가운데 촉촉이 스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아낌없이 내주었고, 맹인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페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류했던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시인, 소설가, 작가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등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페니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그녀가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페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충만한 열정을 보였는데, 이런 만남과 교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곤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올 때면 수정처럼 맑은 새로움이 내 영혼에 넘쳐났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마치 전부터 함께 했었던 것 같은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은 놀랍게도 내 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력 있는 의원, 훌륭한 음악가, 위대한 문학 지도자들과 예술인 등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영혼에 항상 큰 도움을 주었고, 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들과 대화하기 원했습니다. 그녀가 맹인 학교에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가장 극적인 장면은 헨리 클레이가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려움과 싸워 이긴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그의 이야기는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페니는 그를 존경하는 뜻에서 환영의 시를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시를 보내주었을 때 그는 와서 페니의 손을 잡고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여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위로의 시를 보내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헨리 클레이와 페니는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50년 가을, 위대한 가수이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제니 린드의 방문은 뉴욕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와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니 린드는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극장에서 피아노와 가창, 춤 교육을 받은 비범한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린드가 맹인 학교의 학생과 교수들 앞에서 노래할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페니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 린드가 45분에 걸쳐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학생들은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페니는 직접 쓴 스웨덴 나이팅게일이란 시를 낭송했습니다. 페니가 시를 암송하기 시작하자 전신에 제니 린드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의 첫 번째 콘서트 동안 얻은 수익 1만 달러를 린드는 즉시 기증했습니다. 페니는 위대한 가수들을 많이 봐왔지만 린드의 방문처럼 신선한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 충격은 페니로 하여금 음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찬송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페니는 자신의 시를 음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며 적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850년 초 페니는 또 다른 음악적 기쁨을 느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바이올린 거장인 오레불이 방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레불이 맹인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의 현 위로 활을 당길 때 그녀는 문학적인 상상 속에서 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노래했고 개울은 물결쳤으며 비가 내렸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춤을 추었고 종들이 울렸으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타오르는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천국의 빛이 그녀의 눈썹 위로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페니에게 이전보다 좀 더 달콤하고 훌륭한 노래를 만들도록 이끌었고 후에 그녀의 시가 부드러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인생과 사랑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내 노래를 더욱 달콤하고 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니 린드와 오레불의 방문은 페니의 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시에서 풍부한 시로 좁은 시야를 폭넓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선율에 자신이 쓴 가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쓴 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페니에게도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기 전에 사랑에 목마른 보통의 여인이었습니다. 1844년 중반 여행, 수업 준비 등 바쁜 생활로 인해 페니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엄마 집에서 쉰 후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1843년 학교 모금 여행을 통해 뉴욕에서 만났던 15세 맹인 소년 알렉산더 벨 엘스틴이 그녀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1845년에서 1846년 벤 엘스틴은 뉴욕 맹인학교에서의 첫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어, 지리, 산수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지만 나중에는 악기 연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년 동안 페니 크로스비와 벤 엘스틴은 학교에서 서로를 편하게 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그녀의 수업 가운데 몇 과목을 들었고 학생이었지만 지속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벤이 페니보다 11살이나 어렸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고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벤 엘스틴은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니의 시들을 몇 번 들은 벤은 그녀의 일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 또한 벤의 달콤한 선율을 들은 후 그에게 흥미를 느꼈고 음악과 시에 대한 관심은 서로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느낀 페니 크로스비와 벤 엘스틴은 사랑의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1857년 가을에 벤은 학교를 롱 아일랜드로 옮겼고 거기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도 맹인 학교에 도착한 날로부터 정확히 23년 후인 1858년 3월 2일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벤 엘스틴을 만난 후 10년이 지나 그녀의 나이 38살이 되던 1858년 3월 5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후 그들은 롱 아일랜드에 있는 메스패스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갔습니다. 그들이 이사온 지역은 식민지 시대에 정착된 휴양지가 많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시작한 메스패스에서의 결혼 생활은 알려지지 않은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페니의 삶은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부였고 더 이상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과거에 유명한 시인이었음을 모르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즐겼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그녀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벤과 함께 살면서 그녀는 콜롬비아의 꽃 화관이라는 세 번째 시집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남편 벤은 200여 명 되는 작은 교회 몇 군데서 오르간 연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뉴욕의 가장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와 피아노, 코넷 등 다른 악기의 거장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페니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연주할 때 그의 얼굴이 영혼의 빛으로 빛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벤은 페니가 문학적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 번째 시집의 완성을 서둘렀으며 3가지 짧은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꽃 화관은 그녀의 시집 3권 중에서 가장 훌륭해야 했지만 정리하고 편집하는 데 다른 것보다 그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찬송가 시를 쓰기 위해 그 일을 밀어놓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은 작곡을 했고 그들이 함께 일할 때 페니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새로운 일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페니가 엄마가 되자마자 곧 아기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우리의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왕좌에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그 아기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페니는 몇 달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슬픔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이웃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마음을 채울 것이 필요했고 자신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일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59년 페니 크로스비와 벤 엘스틴 부부는 매스패스를 떠나 더 익숙하고 북적거리는 맨해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맹인학교 근처로 이사했는데 그 집은 매우 좁았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은 그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1864년 2월 어느 날 페니는 좁은 아파트로 돌아와 남편을 찾았습니다. 페니는 출판사에서 브래드 벨이라는 작곡가를 만나 찬송가 시를 주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집을 곧 출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벤은 그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페니가 다시 시 쓰기를 그동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니는 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는 소명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지금 큰 교회 부흥 집회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찬송집을 출간하는 중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한 구속에 대한 노래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원하고 있어요. 벤, 내 머리에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올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요. 페니는 일주일에 6, 7편의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곡에 붙일 가사를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그녀가 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페니와 벤은 부부이자 서로를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했지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집과 항상 부족한 돈,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불평하거나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페니에게 귀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고 그녀는 남편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쓴 시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와 벤 에스틴 부부의 삶에 대해서는 남은 기록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서로를 도우며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페니가 사랑했던 남편 벤 에스틴은 1902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산 집 근처의 올리베산 공동묘지에 그가 묻혔다고 말했습니다.